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지만 박서방의 창고 앞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밤의 어둠을 밀어내며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 실로 기이하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지게 위에는 장정 서너 명이 함께 들어도 낑낑거릴 쌀가마니 10개가 마치 고개라도 하듯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게 앞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신흥객주 박서방이 사색이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풍을 맞은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완전히 풀려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낡고해진 무명옷을 입은 한 늙은 지게꾼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등에는 그 산더미 같은 쌀 10가마가 아무렇지 않게 얹혀 있었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지게를 받치고 있는 손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왼손 하나만으로 태산 같은 무게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지탱하고 서서 무릎 꿇은 박서방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메마른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내놈 목숨값이 고작 이 쌀 10가마보다도 헐값이더냐. 그 질문에 박서방은 힉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한양 제1의 객주 박서방이 쌀 10가마와 늙은 지게꾼 하나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이한 사건의 시작은 불과 하루 전 그가 던진 오만한 엽전 한 푼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하루 전의 저작거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 전 늦은 오후 박서방의 창고 앞은 쌀가마니를 나르는 지게꾼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서방은 다음 날 북방의 거상 조방에게 넘길 막대한 양의 군량미를 창고에 쌓아두는 중이었지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일하는 지게꾼들을 재촉하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꾸물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해지기 전까지 다 못 끝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창고 구석에 마지막 남은 쌀가마니 하나를 한 늙은 지게꾼이 묵묵히 자신의 지게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영감. 저작거리 지게꾼들 사이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말이 없으며 가장 가난한 늙은이였지요. 그는 그저 제게 주어진 짐을 묵묵히 나를 뿐 단 한 번도 품삯을 흥정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영감이 마지막 쌀가마니를 창고 안으로 옮겨놓자 마침내 고된 일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게꾼들은 땀을 닦으며 박서방의 앞에 줄을 섰지요. 박서방의 집사는 약속대로 지게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둑한 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영감의 차례가 되자 박서방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엽전 꾸러미에서 엽전 단 한 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것을 노영감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땡그랑. 엽전은 바닥을 구르다 노영감의 낡은 집신 앞에서 멈추었지요. 자, 내 놈의 삭시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노영감은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엽전 한 푼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의 그런 모습에 더욱 기고만장해져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왜, 불만이라도 있는가? 내 놈처럼 늙고 힘없는 늙은이가 하루 종일 나른 것이라고는 고작 쌀가마니 하나가 전부 아니더냐. 엽전 한 푼도 감지덕지지. 이거나 받고 썩 꺼져라. 그 돈으로 내 놈의 늙은 뼈다귀에서 기름이라도 짜서 약 사 먹는데 보태 쓰시게. 그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에 있던 그의 수하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지게꾼들은 차마 웃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노영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영감은 그 모든 조롱과 멸시의 한가운데에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조롱이 극에 달했을 때 노 영감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먼지 묻은 엽전을 조심스럽게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 위의 엽전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것을 자신의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분노의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말없이 돌아서려 했지요. 박서방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노 영감이 박서방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노 영감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박서방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낮고 메마른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짐의 무게는 알아도 사람의 무게는 모르는군. 그뿐이었습니다. 노 영감은 그 알 수 없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굽은 등과 느린 발걸음은 여느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힘없는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 영감의 목소리는 분명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쇠붙이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간 그 목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등 뒤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저작거리 건너편 자신의 가게 앞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유기전을 위협하는 거대 상단의 행수, 조방이었습니다. 그는 마침 자신의 다음 거래 상대인 박서방의 사람됨을 파악하기 위해 멀리서 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이었지요. 조방은 박서방의 오만하고 천박한 행동에 속으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저런 그릇으로 어찌 큰 상단을 이끌겠다고. 그는 박서방을 얕잡아보며 이번 거래에서 어떻게 그의 숨통을 쥘 것인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박서방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늙은 지객군 노 영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련한 눈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몇 가지 기이한 점들을 발견해냈지요. 이상하다. 조방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저 늙은이는 분명 무거운 쌀가마니를 몇 번이나 날랐을 터인데 그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짊어지는 동작은 힘에 부치는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깨는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그 균형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지요. 그것은 평생을 자신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특수하게 훈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서방의 귓가에 속삭이고 돌아서는 노 영감의 그 차가운 눈빛. 조방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젊은 시절 장사를 위해 북방의 국경 지대를 넘나들 때 오랑캐들이 공포에 떨며 말했던 한 전설적인 존재의 눈빛. 맨손으로 곰을 잡고 적장의 척추를 뽑아버리며 쇠로 만든 귀신, 철귀라 불렸던 조선의 척후병. 조방은 그때 그 철귀와 우연히 마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살기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혹한 눈빛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지요. 설마 그 괴물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인가? 조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노 영감의 정체를 직감하고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 저놈은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잠자는 호랑이의 콧잔 등에
스스로 불을 붙였어. 노 영감의 서늘한 경고는 박서방의 간담을 잠시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오만함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험이 처한 늙은이에게 도전받았다는 생각에 그의 자존심은 불같이 타올랐지요. 그는 자신의 심장이 잠시나마 저 늙은이 앞에서 졸아들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건방진 늙은이 같으니 그는 자신의 창고로 돌아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저작거리의 왈패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 방금 전 그 늙은 지게꾼 놈을 보았느냐? 예, 나리, 보았고 말고요. 아주 배짱이 두둑한 영감탱이더군요. 배짱?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배짱이 아니라 죽고 싶어 환장한 객기일 뿐이다. 오늘 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늙은이에게 이 박서방을 능멸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겠다. 그는 왈패들에게 섬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놈이 집으로 돌아가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그놈을 손 좀 봐주거라. 죽이지는 마라. 다만 다시는 지게를 짊어질 수 없도록 그 지게질하는 양손목을 아주 깔끔하게 부러뜨려 놓거라. 그리고 저작거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바닥에 내버려 두어라. 감히 나에게 덤빈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모두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명령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나리. 늙은이 뼈다귀 하나 부러뜨리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들은 박서방이 내려주는 술과 고기를 받아먹고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람의 뼈를 부수기 위해 단단한 박달나무로 만든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그날 밤 노 영감은 여느 때처럼 마지막 짐을 나르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텅 빈 지게가 얹혀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고된 하루의 피로에 지쳐 무거워 보였지요. 그가 집으로 가는 으슥하고 좁은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2명의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박서방이 보낸 왈패들이었습니다. 영감, 우리 좀 보세. 그들은 불량한 미소를 지으며 노 영감을 애워쌌습니다. 낮에는 배짱이 좋더니만 밤이 되니 오줌이라도 지릴 것 같은가. 노 영감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영감의 늙은 손목이 성치 않은 것 같아 아주 튼튼하게 고쳐주라고 하시더군. 왈파의 중 하나가 손에 든 묵직한 몽둥이를 휘두르며 그의 오른쪽 손목을 향해 맹렬하게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 영감의 몸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몽둥이를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왼손이 전광석화처럼 뻗어나가 왈패가 몽둥이를 쥔 손목을 정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억! 왈패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 영감의 손은 마치 뜨거운 쇠로 만든 집게처럼 그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압박했습니다. 왈패가 고통의 몽둥이를 놓치는 순간 노 영감은 그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그대로 다른 왈패의 손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빡!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명의 건장한 왈패는 자신들의 손목을 부여잡고 땅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은 모두 기이한 각도로 완전히 부러져 있었지요. 노 영감은 어느새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골목길 바닥에는 그가 빼앗아 휘둘렀던 몽둥이가 두 동강 난 채 나뒹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작거리는 두 왈패의 처참한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밤사이에
정체 모를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양손목이 모두 으스러졌다는 끔찍한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박서방에게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방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젯밤 일부러 자신의 수하를 시켜 그 골목길을 멀리서 지켜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와서 그에게 낱낱이 고했지요. 늙은 지게꾼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건장한 사내 둘의 손목을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꺾듯 부러뜨려 버렸다고 조방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철귀, 그 늙은이가 바로 살아있는 전설 철귀였구나.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흥미로운 장기판을 마주한 기객처럼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늙었어도 그 솜씨는 여전하구나. 아니, 오히려 더욱 무서워졌어. 피를 보지 않고 뼈만을 부러뜨리다니. 그는 이 살아있는 전설을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상권을 독점하고 있는 유기전의 세력을 꺾고 자신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박서방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박서방, 저 어리석은 놈은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도 모르고 있겠지. 좋다. 아주 좋아. 조방은 이 기회를 박서방을 완벽하게 몰락시킬 덫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의 오만함과 노 영감의 무서운 힘, 이 두 가지를 이용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자신의 수하들이 처참하게 당했다는 소식에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고작 늙은이 하나를 손봐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손목이 부러져 돌아오다니. 그는 노 영감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성가신 상대임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가진 힘의 실체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며칠 뒤에 있을 조방과의 굴량미 거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거래는 그의 상단의 명운이 걸린 실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조방은 북방의 군대에 굴량미를 납품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박서방은 그에게 쌀을 대는 중간 상인이었지요. 만약 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만 있다면 그는 막대한 이익과 함께 조방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되어 한양 상계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은 아주 까다롭고 위험했습니다. 약속된 날짜, 약속된 시간까지 단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수천 석에 달하는 굴량미를 조방의 배에 실어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단 한 시즌이라도 늦거나 수량이 부족할 시에는 계약 파기의 책임으로 박서방이 가진 상단 전체를 조방에게 위약금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살벌한 조항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수완을 믿고 이 위험한 계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는 조방의 그 교활한 눈빛을 떠올리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늙은 지게꾼 노 영감. 그는 이 모든 불안과 짜증의 원인이 바로 그 늙은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거래만 무사히 끝내고 나면 반드시 저 늙은이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식여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굴량미 거래를 하루 앞두고 박서방은 노 영감을 짓밟기 위한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늙은이를 힘으로 꺾을 수 없다면 돈의 힘으로 그리고 군중의 힘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켜 말려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지게꾼들을 모두 자신의 창고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품삯을 내걸고 내일 있을 굴량미 운반 작업을 도와달라고 말했지요. 내일
나를 도와 쌀가마니를 나르는 자에게는 하루 품삯으로 이만큼을 주겠다. 그가 내보인 돈다발에 지게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에 찬 조롱이 가득했지요. 단, 저기 저 늙은 지게꾼, 노 영감만은 절대 이 일에 끼워주지 않을 것이다. 저 게으르고 무능한 늙은이에게 줄 삭슨 단 한 푼도 없다. 그의 선언에 지게꾼들은 잠시 웅성거렸지만 3배의 품삯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 영감을 외면하고 박서방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박서방의 계획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저작거리의 모든 지게꾼들을 동원하여 노 영감 혼자만 일거리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가 돈이 없어 굶주리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힘이 아닌 돈과 다수의 힘으로 한 인간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아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려는 가장 비열한 형태의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의 계획대로 저작거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수백 명의 지게꾼들이 모두 박서방의 창고 앞으로 몰려가 쌀과 마니를 나르기 시작했지요. 저작거리에는 평소라면 지게를 지고 손님을 기다려야 할 지게꾼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노 영감만이 텅 빈 저작거리 한 구석에 자신의 낡은 지게를 세워두고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을 지나가며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혹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거 보게 저 영감 꼴 좀. 박서방 나리께 밑보이니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겼구먼. 쯧쯧. 아무리 힘이 장사면 뭐하나.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지. 하지만 노 영감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태산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지게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는 듯 보이기도 했고 깊은 명상에 잠긴 듯 보이기도 했지요. 그의 그런 평온한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힘이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창고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게꾼들이 쉴 새 없이 쌀가마니를 날라 강가에 대기하고 있는 조방의 배로 옮기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의 힘이 저 늙은이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확신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조방이라는 더 교활한 맹수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인 정오가 가까워 올 무렵 갑자기 조방의 수하 하나가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조방 행수 어르신께서 계약 내용을 착각하시어 약속된 군량미의 2배를 실을 수 있는 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된 양의 2배를 채워 보내지 않으면 이번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뭐시?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조방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하여 박서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그의 상단을 통째로 집어삼킬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젠장. 박서방은 이를 갈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쌀을 긁어모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물량을 현재의 인원만으로는 약속된 시간까지 모두 옮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지게꾼을 더 불러오너라. 날이 이미 저작거리의 모든 지게꾼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박서방은 절망했습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젠장. 박서방은 이성을 잃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창고에는 아직도 쌀가마니가 마치 그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게꾼들은 모두 지칠 대로 지쳐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지요. 다급해진 박서방은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대에서 번쩍이는 금 열량을 꺼내 들고 지게꾼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저기 쌀가마니 10개씩 지게 하나에 모두 실어 단 한 번에 100가지 옮기는 자에게는 이 금 열량을 상으로 주겠다. 금 열량. 그것은 평범한 지게꾼이 평생을 일해도 만지기 힘든 실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지쳐있던 지게꾼들의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힘을 합쳐 쌀가마니 10개를 거대한 지게 하나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쌀 10가마의 무게는 좋기 천근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게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지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장정 5-6명이 함께 달려들어 지게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지게는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게꾼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에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절망과 체념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군중을 해치고 한 늙은이가 낡은 지게를 짊어진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늙은 지게꾼 노영감이었습니다. 그는 태산처럼 쌓인 쌀가마니 10개와 그 앞에서 만견자실에 있는 박서방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한 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메마른 목소리로 하지만 장터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지요. 내가 그 짐을 들겠소. 그의 말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장정 여럿이 들어도 못 드는 것을 저 늙은 뼈다귀로 어찌 들겠다고. 박서방 역시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노 영감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이 기회에 저 늙은이를 만천해 망신시켜 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그는 노 영감을 향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이놈이 만약 저 짐을 들 수만 있다면 어디 금 10냥뿐이겠느냐. 내 이 자리에서 금 100냥을 상으로 내려주마. 허나 들지 못한다면 내 놈의 그 건방진 2다리를 내 손으로 직접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하지만 노 영감은 그의 조롱에도 주변의 비웃음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산처럼 쌓인 쌀가마니가 얹힌 거대한 지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노 영감이 지게를 어깨에 걸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한편의 기이한 광대 노름을 지켜보듯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했지요. 노 영감은 2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땅에 깊이 뿌리 내린 노송처럼 하체를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흡 하는 아주 작고 낮은 기합 소리와 함께 허리를 곧게 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아니
신화가 일어났습니다.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않던 산더미 같은 쌀 10가마가 우지끈하는 지게가 휘어지는 소리와 함께 마치 깃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등 위로 번쩍 하고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저럴 수가. 사람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늙고 앙상하기만 했던 노인의 등 위에 집채만한 쌀가마니 더미가 위태로우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룬 채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경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 영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짊어진 채 잠시 몸의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지게의 한쪽 다리를 받치고 있던 손을 스르륵 떼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태산 같은 무게를 오직 한 손으로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볍게 지탱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굽었던 허리는 어느새 강철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의 앙상했던 몸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에 발을 딛고선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저작거리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 역시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노 영감은 한 손으로 쌀 10가마를 짊어진 채 천천히 박서방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쿵, 쿵.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경악하는 박서방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박서방이 자신에게 던져주었던 그 모욕의 엽전 한 푼이었습니다. 땡그랑. 엽전은 박서방의 화려한 가죽신 앞에서 처량한 소리를 내며 멈추었습니다. 노 영감은 서늘하고도 묵직한 눈으로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내 놈이 나에게 던져준 나의 짐값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1000개의 천둥을 담은 듯한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노 영감은 자신의 등 뒤에 짊어진 산더미 같은 쌀가마니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놈의 목숨값이 고작 이 쌀 10가마보다도 헐값이더냐. 압도적인 힘의 현시,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서늘한 질문. 그 앞에서 박서방의 오만과 자존심은 마치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 늙은 지게꾼이 아닌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히. 박서방의 입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두 눈을 뒤집은 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노 영감이 쌀 10가마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박서방이 그 앞에서 기절했다는 기상천외한 소식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순식간에 강가에서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던 조방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조방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철귀는 철귀로구나. 늙었어도 그 괴력은 여전해. 그리고 박서방, 저 어리석은 놈은 결국 제 발등을 찍고 말았군. 조방은 즉시 자신의 수하를 박서방의 상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너희 주인에게 똑똑히 전하거라. 나는 고작 늙은 지게꾼 하나 감당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절이나 하는 그런 무능하고 겁 많은 자와는 대업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번 계약은 모두 없던 것으로 하겠다. 또한 계약을 파기한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 박서방에게 있으니 계약서의 내용대로
그가 담보로 잡았던 모든 재산은 이제부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방은 노 영감의 등장을 박서방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킬 가장 완벽한 구실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박서방이 피땀 흘려 모은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손쉽게 집어삼킨 것입니다. 조방의 무자비한 계약 파기 통보는 박서방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조방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사라지자 그동안 박서방의 세력에 눌려 지내거나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다른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모든 전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빚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음으로 거래했던 모든 상점들이 당장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그의 가게 앞에서 아우성을 쳤지요. 박서방의 상단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창고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팔려나갔고 그의 가게와 집 역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의 힘은 신용이라는 더 큰 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며칠 뒤 박서방은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가 입고 있던 비단옷 한 벌과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작 엽전 한 푼으로 한 늙은이를 모욕했던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이었음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엽전 한 푼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거대했습니다. 박서방이 몰락하는 동안 반대로 노 영감은 하루아침에 저잣거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쌀 10가마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린 그의 신화적인 괴력은 온 장안의 화제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힘없는 늙은 지게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평범한 사람의 탈을 쓴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잣거리의 지게꾼들은 그를 자신들의 우두머리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멸시받던 처지를 노 영감이 통쾌하게 역전시켜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매일 아침 노 영감의 움막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일감을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관에 무거운 짐을 옮길 일이 있는데 부디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상인들 역시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 영감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곧 저잣거리 전체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직위도 권력도 없었지만 저잣거리에 보이지 않는 법이자 질서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 영감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 변화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고 묵묵히 자신의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만큼의 짐만을 날랐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그릇된 무게추를 잠시 바로잡아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된 박서방이 굶주림에 지쳐 저잣거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구걸을 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활기 넘치는 저잣거리의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그의 앞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노 영감이 묵묵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노 영감은 아무 말 없이 그릇 하나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그가 방금 전 자신의 품삯으로 받아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국밥 그릇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에게 주었던 굴욕을 그가 온정으로 되돌려주는 가장 깊고 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 영감의 메마른 목소리가 그의 머리 위로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진짜 무게다. 그의 말에 박서방은 먹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무게를 알고 살아가거라. 그것은 질책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자에게 건네는 마지막 기회이자 진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있을 때 노 영감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낡고 때 묻은 엽전 한 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박서방이 국밥을 다 비워낸 텅 빈 그릇 안에 그 엽전을 짤랑 소리를 내며 조용히 넣어주었습니다. 이제야 짐값이 맞는군. 그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다시 저잣거리의 소음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여전히 늙고 초라한 지게꾼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짊어지고 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무게는 그 어떤 쌀가마니보다도 무겁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홀로 남은 박서방은 그릇 안에 놓인 엽전 한 푼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자신의 품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톨의 용기였습니다.